경매 물건 보다가 이거 괜찮은데? 싶었는데 떡하니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붙어 있어서 그냥 창 닫아버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맞아요. 이 유치권, 특히 상가 인테리어 공사비 유치권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제일 까다로워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그 실체를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서 오히려 여러분의 새로운 무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금액 좀 보세요. 1억 원. 와, 이전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비로 이만큼을 썼다면서 유치권을 떡하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억소리 나는 금액이죠. 정말 만약에 낙찰받은 사람이 이 돈을 전부 물어줘야 한다면? 글쎄요, 누가 여기에 입찰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을 던져봐야죠. 과연 이 1억 원짜리 유치권, 법적으로 낙찰자가 꼼짝없이 책임져야 할 진짜 권리가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경쟁자들 겁져서 쫓아내려고 그냥 허세로 붙여놓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할까요? 오늘 그 정답을 같이 찾아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한번 싹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유치권 하면 다들 위험하다, 피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아는 사람한테는 이게 경쟁자를 싹 걸러주는 아주 효과적인 필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만 제대로 알면 이 무시무시한 위협이 남들은 절대 못 보는 엄청난 기회로 바뀌는 거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진짜 유치권이랑 가짜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있거든요. 뭐 복잡하게 법점 다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딱 하나의 개념. 정말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 사실상 게임은 끝납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유익비라는 개념입니다. 유익비. 이게 뭐냐면요. 법원에서 임차인이 쓴 그 돈 우리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려면 그 돈이 반드시 이 유익비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특정 사업만을 위한 돈이 아니라 누가 와서 이 건물을 쓰더라도 그 가치가 올라갔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객관적인 비용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시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너무 낡아서 배관을 싹 다 교체했다. 이러면 그건 누가 와서 써도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 유익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나이트클럽을 하려고 막 번쩍번쩍하는 DJ 부스를 만들었다? 그럼 다음 임차인이 만약에 빵집을 하려면 그거 다 뜯어내야 하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죠. 이런 건 그냥 그 사업에만 필요한 필요 경비일 뿐이라서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이런 유익비니 필요 경비니 이런 걸 따져볼 필요조차 없게 만드는 거의 만능 열쇠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보면서도 무심코 지나쳤던 임대차 계약서. 바로 그 안에 숨어 있는 딱 한 줄. 거기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임대차 종료 시 원상으로 복구한다. 어떠세요? 너무 익숙하죠? 거의 모든 임대차 계약서에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이 평범한 한 줄이 사실은 웬만한 인테리어 유치권을 그냥 한 방에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여기가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예요. 우리 대법원은 이 원상복구 조항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 임차인이 이 조항에 사인을 했다는 건 제가 나중에 돈을 들여서 이 건물의 가치를 좀 높이더라도 그 돈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 즉 유익비 성원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애초에 돈 달라고 할 권리 자체를 포기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하는 유치권은 당연히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끝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강력한 무기를 손에 들었으니 실전으로 한번 나가봐야겠죠? 이제 여러분이 유치권 신고된 물건을 딱 마주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전문가처럼 착착 분석할 수 있는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이 네 단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무조건 서류부터 보는 겁니다. 원상회복 조항이 있나 없나. 이게 있으면 90%는 해결된 거예요. 두 번째, 현장에 직접 가서 공사 내용이 진짜 건물 가치를 올린 건지 아니면 그냥 특정 가게를 위한 장식인지 눈으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세 번째, 법적으로는 이기는 싸움이라도 실제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사비나 협상금을 예산에 미리 넣어두는 현실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자신감 있게 입찰가를 써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알겠다 하고 끝나면 딱 아마추어 수준인 겁니다.
진짜 프로들은 항상 마지막 변수까지 꼼꼼하게 챙기죠.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입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어도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따로 만나서 공사비는 제가 인정해 줄게요 하는 별도의 합의서를 썼을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여기 나오는 칸막이 공사처럼 판사에 따라서 유익비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판례가 좀 갈리는 애매한 항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행정조사는 무조건 필수고 만약을 대비해서 잔금 내자마자 바로 법적 절차, 그러니까 인도명령을 신청할 플랜 B도 세워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유치권은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빨간불, 멈춤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는 사람만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는 아주 똑똑한 필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필터를 통과하는 방법을 아는 여러분에게는 남들이 검봐서 보지도 못하는 숨겨진 보물을 찾을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은 남들은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시각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은 이거죠. 그동안 무섭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지나쳤던 수많은 유치권 물건들, 이제 여러분은 그중에서 어떤 물건을 새로운 기회로 바꿔보시겠습니까? 아마 그 안에 여러분의 다음번 성공 투자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